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우리 건축에서 이 내부, 외부에 많이 쓰는 그 페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페인트 그 개념은 남자들보다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하는 여자분들이 더 이 개념적인 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바탕, 페인트 칠할 바탕을 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페인트에서는 전처리라고도 하는데, 그 여자분들 화장할 때는 그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 화장. 기초를 잘 해야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 개념 앞서서 또 뭐냐면은 그 바탕면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안을 해야죠. 클리닝. 얼굴 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할 또는 색조 화장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 피부에 그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있으면은 이 파운데이션이나 페인팅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클리닝, 세안을 잘 해야 되겠죠. 뭐 화장이 잘 안 먹는다, 뭐 들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바탕면에 어떤 오염물질, 특히 이제 기름기 같은 거를 잘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 페인트에서는 바탕 처리라 그러죠. 어떤 피부에도 그렇고 페인트 칠할 바탕면에도 그렇고, 그 어떤 이 틈이 있고 또 홈이 있고 뭐 거칠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매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퍼티 작업을 하는데, 이게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퍼티 작업은 틈매움도 하고 바탕면이 갖고 있는 그 색의 영향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흰색으로 이거를 바탕면을 덮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색이 제 색깔이 잘 나옵니다. 그러한 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틈 같은 거를 이제 메워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실내에서 마감을 이제 석고보드 같은 걸로 많이 하게 되는데, 석고보드가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조인트가 있으면 그 틈 같은 데를 메워주게 돼요. 우리가 제품명으로 뭐 핸디코트라 그러는데, 그게 퍼티입니다. 퍼티. 그래서 전체를 전부 퍼티를 발라주는 그 올 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인트 부분만 하는 그 줄 퍼티가 있는데, 여기도 이 면을 고르게 하는 거 이외에 그 바탕면에 줄 퍼티 같은 경우는 그 퍼티한 면이 요 조인트에 따라서 요런 폭으로 퍼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샌딩을 또 하게 되는데, 하나가 뭐가 또 차이가 나냐 하면은, 퍼티가 묻은 부분은 그 퍼티의 고유의 그런 물성이 있고, 퍼티를 안 한 부분은 석고보드 그 종이면이 있죠. 그래서 종이면에 칠을 했을 때 하고 퍼티면에 칠을 했을 때 하고, 이 칠을 흡수하는 정도라든지 그런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고르게 페인팅이 되려 그러면 전체 퍼티를 해주면은 고르게 되죠. 그러면 일이 많아지게 되죠. 뭐 샌딩도 다 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 페인팅을 할 때는 바탕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탕 처리가 거의 페인팅의 한 뭐 9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탕 처리만 잘 됐으면 그 다음에 페인팅은 이제 뭐 거진 일이 쉽습니다. 이 페인팅을 하기 전에 이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이제 선택, 상식이 있는데, 그럼 어떤 페인트를 쓸 것이냐, 그거를 적절한 거를 골라야 되겠죠. 바탕면에 따라서 바탕면이 석고보드냐, 나무냐, 뭐 금속도 뭐 이게 철제 바탕이냐, 아니면 요새 철제도 녹이 슬지 말라고 각 파이프 같은 거는 이 아연 도금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 아연 도금된 비철 금속 바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철제도 우리가 녹막이 페인트가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칼라 각 파이프라 그러는데, 그 광명단 같은 기본 녹막이 페인트가 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철제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일본 말로 이제 까마타, 그래서 구로 파이프, 녹막이 페인트가 돼 있지도 않고 또는 뭐 아연 도금이 돼 있지도 않은 거를 우리가 구로 파이프라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철제 그냥 바탕이 있고, 녹막이 페인트가 돼 있는 바탕이 있고, 아연 도금이 된 그런 파이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이 칠의 선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라든지 시멘트 바탕은 이 알칼리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바탕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페인트도 또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페인트가 이게
기본적인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페인트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그 색이 들어있죠. 물론 투명 페인트가 있는데 투명 페인트 이외에는 색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색상의 근본적인 거는 안료라고 이 색깔을 갖고 있는 또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안료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염료라고 있어요. 염료는 이 도막이 형성되지 않는데 도막이 아주 얇던지 우리가 오일 스테인이라든지 그런 게 염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뭐 비교하면은 여자분들 이 손톱 매니큐어를 칠한다 그러면 그 페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막이 있어요.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또 뭐 수성이냐 유성이냐를 분류하자 치면 유성에 해당되겠죠. 근데 도막이 없는 뭐 손톱에 봉숭아를 물들인다. 그거는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료. 그거는 도막이 없고 단지 색상, 물만 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스테인 같은 거, 그쵸? 나무에 어떤 색상을 입힌다든지 그럴 때 그 스테인을 발라주면은 뭐 단지 색상뿐이 아니라 뭐 거기에 나무를 보호하고 내구성을 갖추는 기능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료, 가루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면 걔네들이 이 도막을 이루려면 접착 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드 성분이 또 들어갑니다. 본드. 그게 무슨 합성수지 계통이 될 수가 있고 또 기름 종류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본드가 어떤 안료, 염료 이런 거랑 같이 굳어서 도막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페인트라는 거는 어떤 농도가 있어야 되겠죠. 칠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농도가 너무 잼처럼 이렇게 되다. 그러면 그건 잼처럼 돼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 퍼티라고도 하고 플라스터라고도 그러는데 그건 또 칠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미장에 가까울 수가 있고 그 한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페인트 구성되는 게 이제 어떤 안료, 염료, 그 다음에 그 접착제 종류, 본드가 들어가고 그걸 희석할 수 있는 게 수성도료라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갈 테고 아니면 일반적인 유성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희석제라든지 용제라는 건 뭡니까? 이게 녹이는 거예요. 녹인다는 개념인데 자, 우리가 페인트를 또 다르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설탕물의 개념이 있고 또 설탕물이 아니라 우리가 미숫가루 같은 게 있죠. 미숫가루. 그러면 자, 설탕물에서 물이 건조가 되면은 설탕이라는 그 도막이 생기겠죠. 그 설탕막이 생깁니다.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에다가 미숫가루라든지 밀가루를 막 저어가지고 그거를 발랐어요. 그러면 물이 또 날아가면은 거기에 막이 생기죠. 그 막은 밀가루 막이나 미숫가루 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가 어떤 가루가 녹지를 않고 분산돼 있을 때 그거를 에멀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에멀전. 그래서 에멀전 페인트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페인트 안료라든지 그 입자들이 녹아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알갱이로 분산돼 있는 거를 에멀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본드라는 어떤 바탕에 본드 성분의 그런 액체 안에 에멀전화돼 있는 그런 안료가 페인트 칠이 되고 난 다음에 본드와 함께 굳어서 도막이 되면 그거를 에멀전 페인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설탕물처럼 어떤 설탕이 물에 녹아서 그거를 설탕물을 칠을 했을 때 그 도막이 생기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용제를 사용하는 그런 페인트가 돼요. 알갱이들, 안료 같은 거를 녹이는 그런 페인트가 있고 에멀전 페인트는 우리가 주로 이제 수성 페인트에 많이 쓰는데 그 안료라는 그런 알갱이들, 안료는 뭐예요?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그 안료 자체가 내구성과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에멀전 페인트 또는 그냥 용제로 녹이는 그런 유성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눠보면은 투명 페인트가 있고 불투명 페인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명 페인트는 우리가 바탕의 색상과 어떤 무늬, 질감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투명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투명 라카가 있고 또 바니쉬라는 게 있어요. 바니쉬. 그래서 바니쉬는 주로 외부에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구성,
그런 게 물에 약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또 열에도 약하기 때문에 그 바니쉬는 뭐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과거에 이제 뭐 마루 같은데 목재에도 많이 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니쉬입니다. 성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투명으로 이제 라카라든지 또 라카도 이 화학 이 합성수지 라카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 성분 곤충이라든지 수액 거기서 추출되는 걸로 만든 원료가 이제 천연또 라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 중에 이제 우레탄 성분의 라카가 있어요. 우레탄 계통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에폭시 계통도 이거를 이액형이라 그러는데 이액형. 이 우레탄이라든지 에폭시 계통 이 페인트는 이제 주 성분이 있고 경화제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액형이라 그러죠. 이 주성분 페인트하고 이 경화제 이걸 두 개를 섞어야 돼요. 그러면 섞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굳기 전에 페인팅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팅, 도막을 입혀야 되는 게 에폭시 계통, 또 우레탄 계통 페인트가 그런 겁니다. 이 도막의 재료, 주성분에 따라서 이 도막 재료가 이제 자연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수지, 플라스틱 계통 이제 도막이 있고, 또 이 안료에 따라서 무기질로 나눌 수가 있고, 이 합성 수지 계통은 유기질 그런 도막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용재를 쓰냐 안 쓰냐, 용재를 쓰는 거는 이제 녹여서 쓰는 페인트고, 이제 용재로 쓰는 게 이제 희석재로도 같이 쓰는데, 이거는 뭐예요? 설탕물 녹이듯이 그 안료를 이제 녹이는 그런 희석재를 타요. 그래서 희석재가 뭐 휘발유도 될 수가 있고 신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인트의 농도도 조절을 하고 또 그 페인트 안에 있는 그 도막의 재료, 그런 합성 수지를 녹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칠을 했을 때는 이 용재 또는 희석재가 다 휘발이 되면은 도막이 형성되는 그러한 페인트가 주로 이제 유성 페인트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에멀전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 에멀전화, 미숫가루 같은 게 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그게 이제 물 성분이 날아가면 도막이 형성되는 거. 이러한 이제 에멀전 페인트 계통은 그 희석되는 거 뭐예요? 농도 조절하는 거를 주로 이제 물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수성 페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 페인트도 유성 페인트가 있고 또 투명 페인트도 이제 수성 페인트도 있고 이렇게 또 나누게 됩니다. 유성 페인트하고 수성 페인트 하면은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외부용 수성 페인트도 있어서 이 화학 제품이 발달하면서 외부용으로도 수성 페인트를 많이 쓰고 또 유성 페인트도 쓰고 하는데, 이 주로 내부에 수성 페인트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수성 페인트가 또 겉의 질감에 따라서 광택 또 무광택, 그 중간에 또 반무광도 있고, 또 에그쉘이라 그래서 반무광에 속하는데, 이 칠하고 보면 표면이 여러분들 그 달걀 껍질 표면이 보면은 약간 그 비슷해요. 이 무광택이면서 이 달걀 표면 그런 질감이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에그쉘 페인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페인트 종류가 뭐 너무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쓸 건지 내부에 쓸 건지 또는 목재에 칠할 건지 철재에 칠할 건지 또 플라스틱에 칠할 건지, 그런 거, 콘크리트, 시멘트 계통은 또 알칼리 성분이 바탕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페인트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런 어떤 도막과 색상을 표현하는 페인트 이외에 또 특수 페인트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특수 페인트 중에서는 시온도료, 이걸 뭐 카멜레온 페인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휘발유 이런 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연료를 사오죠. 그러면 커다란 이 보관 탱크에다가 요거를 보관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뭐 이제 기름도 우리가 중진류, 경진류, 그래서 빵카시유가 있고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고 뭐 석유가 있고 다 나누는데, 그런 연료 저장 탱크에는 시온도료라는 거를 겉에다 칠을 해놓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그 페인트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
이 휘발유 이런 저장 탱크에 화재가 났을 때 하고 이 중진류, 빵카시유라든지 이런 기름통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성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온도료가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데 특히 이제 경질류, 휘발유 같은 거 말고 이 빵카시유 같은 거는 이 기름 탱크 밑에 이 수분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 내려오다가 그 끝에 가서 물이 100도씨 이상 끓게 되면은 이게 증기와 함께 확 끓어오르면서 불이 그냥 막 이 저유 탱크 바깥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저유 탱크 바깥에 칠해놓은 카멜레온 도료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화재 진압할 때 그걸 보면서 이 밑바닥까지 열이 내려왔다 그러면 다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물이 끓으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도 뭔가를 발효시킨다든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발효 탱크 같은 것도 이 카멜레온 도료를 칠해 놓고 그 탱크의 온도계도 보지만 그냥 표면에 이 칠의 색깔의 변화를 보고 그걸 관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반사도료라는 게 있는데 이 안료, 염료, 이 안료의 특성에 따라서 그 빛의 반사를 잘하는 그러한 안료를 많이 넣고 이 도로에 특히 뭐 차선 같은 거 있죠. 차선도 뭐 중앙선은 노란색, 그냥 일반 차선은 뭐 흰색 이렇게 칠하는데 밤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헤드라이트를 켜면은 이게 확실하게 잘 보여요. 반사 성분에 그 안에 이제 안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선이라는 거는 그러한 눈의 시인성도 좋아야 되지만 그 타이어에 의해서 마모가 되니까 마모가 안 되게 이 무기질 이 돌가루 계통과 강력한 접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상의 이 자동차 그 차선 라인이 잘 까지질 않는 거예요. 잘 벗겨지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그러한 안료를 쓰는 겁니다. 그 밖에 뭐 자외선에 반응하는 자외선을 켰을 때 이제 또 색깔이 이렇게 딱 자외선에 반응하는 그러한 도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수 성분 또는 발수 이런 방수제가 있고 또 우리 건물 외벽에 우리가 흡수율이 높은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벽돌 종류 이런 거 외벽에는 우리가 방수 성분이 있어야 돼요. 이 외벽을 보호하고 또 물이 흡수가 되면 단열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수, 발수 이러한 계통은 우리가 도막 성분이 실리콘 계열 이런 도막을 칠해주면은 방수 성분, 발수 성분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제 그 밖에 페인트를 칠해주면은 단열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건 도막이 약간 단열을 되려면 도막의 두께가 약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약간의 뭐 발포 이런 기포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단열 도료를 칠해주면은 온도에 대한 차단 그런 성능이 있으면서 이 같은 명칭을 붙여서 결로 방지 페인트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차단을 하니까 결로가 방지가 되죠. 그러니까 파이프에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이 뭐 냉수관이다. 그러면은 이 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노점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물이 맺히게 되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열 페인트 같은 말로 뭐 결로 방지 페인트라 그러는데 그거를 칠해주면은 파이프 표면 온도가 이 물 온도하고 차단돼서 표면 온도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결로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미묘한 온도, 노점 온도 정말 0.5도 차이로 결로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보온 성능만 있어도 결로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단열 페인트라고도 그러고 결로 방지 페인트라고도 하고 또 그 밖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습기가 있으면은 또 영양분이 약간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공기 중에 곰팡이 이 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뭐 곰팡이가 쓰려요. 그러면은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곰팡이 방지 또 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우리가 뭐 벽지도 하지만은 페인팅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석에 거기에 습기가 차고 차가운 부분에 결로가 되고 그러면 곰팡이가 쓸 수 있는데 거기에 곰팡이 방지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그 페인트는 뭐예요? 거기에 뭐 강력한 곰팡이균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곰팡이 방지 도료라는 것도 있어요. 특수 페인트.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가 또 크래킹도
도료라는 크래킹 페인트. 이 칠을 해놓고 조금 있으면은 이 칠이 건조가 되면서 막 논바닥 갈라지듯이 막 균열이 갑니다. 그러면 어떤 그러한 무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칠해주는데 바탕색을 한번 칠해주고 또 크래킹 도료를 칠해줘요. 그러면 바탕에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을 칠했다 또는 바탕에 뭐 금색을 칠했다. 그 위에 크래킹 도료를 발라주면은 금이 짝짝짝짝 가면서 그 바탕에 칠해줬던 금색이라든지 검정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뭐 이렇게 금이 짝짝짝한 듯한 그러한 또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크래킹 도료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요즘 페인트 말고 전통적으로 그 우리가 많이 썼던 칠이 있습니다. 칠, 오칠이라 그러죠. 오칠. 예, 오칠도 우리가 목재에다 칠하고 그런데 이 굉장히 그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오칠보다 한 단계 더 고급 칠이 있는데 황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칠. 이 황칠나무라고 엄청 이게 참 귀하고 특이한 나무가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부, 이 동남아 일부 정말 귀한 나무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주도라든지 저 남쪽 지방 그쪽 해안가 쪽에 이 황칠나무가 있는데, 그 황칠나무 껍질에다가 이 칼집을 내면 거기서 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진을 받아서 뭐 옷나무 옷하고 비슷한 건데 그 진을 받아서 그거를 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황칠나무의 황칠 도막은 상상을 초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또는 등산을 할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팡이 손잡이에다가 그 황칠을 칠했다 그러면은 그 황칠이 말하자면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강력한 금속 도금, 크롬 도금을 이 지팡이에다가 도금을 했다. 그래도 한 1, 2년 이걸 갖고 다니면은 그 크롬 도막이 까질 수가 있죠. 벗겨질 수가 있는데 황칠을 해놓으면 그 도막이 벗겨지지도 않아요. 이런 뭐 오칠이라든지 황칠에 대한 그 신비로운 얘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특이한 또 칠이 있다 알아두시고, 제가 이러한 페인트라든지 제 채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 채널 시청자 중에 이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80%예요, 8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도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은 이렇게 칠 재료에 대한 얘기, 또 바탕이 뭐 목재냐 뭐 그런 바탕에 대한 얘기도 다 드렸는데, 그럼 이제 칠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붓으로 많이 칠해요, 붓으로. 그 다음에 또 롤러로도 칠하고, 롤라도 그 롤라에 그 털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성 페인트 칠할 때는 짧은 털, 또 주로 수성 페인트 칠할 때는 좀 긴 털, 또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넓은 롤라, 좁은 롤라, 뭐 롤라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칠의 도막을 좀 두껍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코팅 개념, 미장 개념, 그 중간 칠도 아니고 미장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퍼티 같은 거를 벽에다 바르고, 특수 롤러가 있어요. 이런 무늬가 찍힌 롤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벽에다가 칠이라든지 그런 퍼티 종류를 바르고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게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 나듯이 롤러에다가 그런 무늬 찍힌 롤러로 갖다 문질러 주면은 또 울퉁불퉁하게 질감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이 스프레이가 있죠. 칠을 뿜칠이라고 하면 뿜칠. 스프레이 페인트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에어 스프레이가 있고 에어리스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요. 에어 스프레이는 이 고압 공기가 나가면서 그 안에 칠이 같이 딸려 나가요.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칠이 되는 거고, 에어레스 스프레이는 뭐냐면은 이 공기가 나가질 않아요. 그냥 고압으로 이 페인트 자체, 액체 페인트 자체가 분사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뭐 화장품 중에서 이렇게 그냥 펌프 캡으로 콱콱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에어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칠이 덜 날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갇혀진 밀폐된 이런 내부 쪽에 에어 스프레이로 칠하려면 막 바람과 함께 날리기 때문에 칠이 잘 붙질 못해요. 근데 에어리스로 칠을 하면은 이 칠 자체가 분사되기 때문에 와류 같은 게 안 생깁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이 칠은 이 칠 자체를 좀 숙련된 분들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는
이런 또 방식이 다 있는데, 뭐 뿌리다가 이렇게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거의 칠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흐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초보자들은 에어 스프레이로 칠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놓고 하는 게 유리해요. 세워놓고 에어 스프레이를 하면은 칠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된 거, 이런 캔에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런 거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스프레이 칠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정전 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 도장. 정전 도장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자가 아주 미세하다 그래서 분체라 그래요. 분체, 가루죠. 정전 분체 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리가, 자, 칠하려고 하는 이런 뭐 어디 뭐 자동차에다 칠한다면, 칠하려는 이 자동차 이런 바디에다가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이 칠 가루는 이제 플러스 그런 전기를 띄어요. 정전기죠. 그래서 이거를 가루를 분사시키면은 그 정전기 힘에 의해서 가루가 그 자동차 이 바디, 이 철제 표면에 붙어요. 아주 곱게 붙겠죠. 그랬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만지면 어떻게, 그냥 가볍게 먼지 닦여 나가듯이, 먼지가 앉아있듯이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닦여 나가겠죠. 그러면 칠이 안 되니까 이렇게 먼지처럼 분체가 딱 코팅이 돼서 앉아있을 때 이거를 가열을 해서 그 분체, 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녹아 붙어 버려요. 융착이 돼 버려요. 녹아 붙어요. 그래서 이걸 열처리 도장이라 그러는데, 정전 분체 열처리 도장입니다. 그러면 조금 고급 칠이 돼요. 아주 곱게 되고, 도막도 열처리를 했으니까 되게 강하게 되죠. 예. 그런 칠이 이제 정전 분체 도장, 또는 그냥 분체 도장, 예. 또는 뭐 열처리 도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처리 도장이 이 분체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칠한 다음에 또 열처리를 해서 녹여 붙이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눌어붙잖아요. 눌어붙어요.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침지법이라 그러는데, 페인트가 아주 담긴 이런 욕조 같은 큰 통에다가 이 도장할 제품을 그냥 퉁덩 담궈요. 담궜다 꺼내면은 거기에 다 칠이 묻었겠죠. 근데 어떤 미세한 틈이 있고 막 복잡한 거, 이런 데는 칠을 어떻게, 스프레이도 안 되고 붓도 안 되고 뭐 로라도 안 되는 거는 담궜다 꺼내면 그 안까지 다 칠이 묻겠죠. 이 자동차 바디 같은 경우 용접 부위도 많고 틈도 많고, 특히 이제 전처리 1차 도장, 녹막이 칠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침지법을 써서 자동차 그런 바디, 그거를 퉁덩 담궜다 꺼내서, 예, 그 다음에는 분체 도장을 한다든지 뭐 탑코트를 하게 되죠. 자동차의 예를 들면은, 자, 기본적으로 첫째 녹막이 칠을 한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본칠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수성 락카도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코팅을 한번 해주죠. 왜? 내구성, 이 자외선에 대해서, 빗물에 대해서, 또 뭐 이 뭐 먼지, 바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클리어 코팅을 또 해주게 돼요. 겉에 표면을 또 한번 칠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칠이, 또 칠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테크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축에서는 뭐 그렇게 뭐 자동차 도장처럼 그러한 고급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냥 붓이나 로라나 뭐 스프레이 이런 페인트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칠 방법은 우리가 스텐실 기법이라고 그러죠. 스텐실 기법. 예를 들어서 얇은 플라스틱 어떤 책받침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꽃무늬를 파놓고, 그거를 하얀 벽에다 놓고, 자, 이걸 칠을 할 때 방법이, 스펀지 같은 거를 페인트를 묻혀서 거기다 톡톡톡톡 치면 어떻게 돼요? 그 구멍 파진 거만큼 칠이 묻어서 그 뭐 꽃무늬가 있으면 꽃무늬가 이렇게 딱 나오겠죠. 스텐실 기법인데, 그래서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칠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칠이 너무 이제 낡아서 색도 변하고, 그래서 다시 칠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기본 바탕에 칠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칠을 할 때, 이 새로운 칠에 그 안에 있는 성분, 기름이라든지 뭐 휘발성 용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밑에 칠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칠을 해놓고 나면은 이 제칠의 색깔이 안 나오고 밑에 칠이 녹아서 색이 이렇게 얼룩이진다든지, 또는 칠하다 보면은 밑에 칠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누룽지처럼 이렇게 이게
일어나는 수가 있고 밑에 칠이 우글주글하게 변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칠을 할 때는 이 밑에 칠의 성분을 봐서 그거를 번거롭지만 다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 특히 우리가 철제에다 칠할 때 이 먼저 칠은 에나멜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가 에나멜인지 뭔지 모르고 그 위에다 라카칠을 한다. 그러면 라카칠의 그 휘발성 그 신너, 라카용 신너는 이 에나멜 신너보다 용제, 녹이는 성능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서 칠해진 이 에나멜 페인트 위에다가 라카칠을 하면은 처음에 칠할 때 몰라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있다 와보니까 우글주글 다 밑에 칠이 다 녹아서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 있습니다. 그럼 칠이 다 망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칠을 다 벗기든지 아니면 벗기는 게 번거로우면은 같은 에나멜 페인트 칠을 해주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녹이는 그런 색이 뭐랄까 녹이는 성질이 이제 강한 순서로 하면은 이 라카 신너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우레탄 신너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페인트용 말하자면 에나멜 신너는 이게 제일 좀 약해요. 반대로 밑에 바탕에 라카칠이 돼 있다. 예? 철제 파이프에 라카칠이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에나멜 페인트 칠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를 주의하시고 칠을 할 때 또 그 뭡니까? 칠이 묻어서는 안 될 부분에는 카바링 테이프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씌우고 또는 우리가 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종이 테이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붙여야지 그 테이프가 들떠 있으면 칠이 그 들떠 있는 사이로 스며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 띄면은 그 칠이 스며 들어가서 번진 경우에는 이 칠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바탕이 뭐냐, 그 다음에 칠은 유성으로 할 거냐, 수성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투명으로 할 거냐, 불투명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광택 정도를 뭐 광택으로 할 거냐, 무광택으로 할 거냐, 또 반광택으로 할 거냐, 또 뭐 에그쉘 그러한 질감으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멀전 페인트가 어떤 거고, 예? 그 다음에 일반 페인트하고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페인트에 대해서 이 페인트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보니까 페인트 분류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재료별로 분류해야죠. 뭐 광택, 무광택, 유성, 뭐 수성, 투명, 불투명, 뭐 특수 페인트 분류하기가 어려운데 두서없이 얘기가 된 것 같긴 해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벽 시간이라서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긴팔 옷을 입고 올라올 거를 반팔을 입어서 좀 쌀쌀해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